저녁 8시 넘게 차를 세워 별장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녁바람이 옷깃을 살짝 불렀다. 내일 혼인신고하니까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약혼자인 재헌이 카톡으로 보낸 메시지가 아직 핸드폰 화면에 남아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별장 열쇠를 꺼냈는데 금속 촉감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키홈에 열쇠를 꽂고 돌렸을 때 딸그락하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다. 문을 밀어 열자 첫눈에 보이는 현관이 이상했다. 재헌이 즐겨 신던 브라운 스니커즈도 없고 나의 흰색 슬리퍼도 보이지 않았다. 재헌, 너 이미 왔어. 라고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발을 내디뎠을 때 발바닥이 딱딱한 목재 바닥에 닿는 느낌이 통했다. 예전에는 여기 러그가 깔려 있었는데 이제는 텅 비었다. 살며시 거실으로 걸어가니 숨이 갑자기 막혔다. 거실 중앙에 있던 커피 테이블, 벽에 걸린 큰 TV, 심지어 우리가 함께 샀던 소파까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마치 이 별장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가구와 물건이 완전히 사라졌다. 어쩌다. 혼잣말을 하며 손을 뻗었지만 앞에는 공허한 공간뿐이었다. 갑자기 손이 떨려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다. 쾅 하는 소리가 빈 방에서 울려 퍼지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급히 열쇠를 주워서 침실로 달려갔다. 침대가 없고 옷장도 없었다. 나의 화장품과 재헌의 심부름 가방도 사라졌다. 심지어 서랍 속에 넣어둔 약혼 반지 상자까지 없었다. 왜 갑자기? 어제까지 이 별장은 평소처럼 모든 게 있었는데 나는 핸드폰을 꺼내 재헌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다. 만약 재헌이 이 일을 알고 있다면? 혹은 나는 문득 현관으로 돌아가려다가 발을 멈췄다.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주워보니 해외 이체 완료라고 적힌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나는 다시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자 그때 무릎 꿇은 사람이 보였다. 저녁바람이 시어머니의 흰머리카락을 뒤덮었다. 그녀는 늙은 베스트 위에 구겨진 스커트를 입고 무릎을 별장 현관 앞 돌담에 꿇고 있었다. 나는 발을 옮기지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썹은 눈물로 축축해졌고 볼에는 얼룩덜룩한 검은 기운이 깔려 있었다.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손으로 바닥을 잡고 살금살금 일어나려다가 다시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세요. 우리 집 망할 것 같아.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시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계세요? 내 목소리도 의식하지 못하게 떨렸다. 별장의 빈 모습과 시어머니의 절규가 마치 꿈처럼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의 팔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건조했고 힘이 새 통증이 느껴졌다. 블랙카드야. 재헌이 쓴 그 블랙카드가 없어졌어. 블랙카드.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카드는 재헌이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건데 지난주 시어머니가 재헌이 너무 바빠서 카드 관리 좀 해주겠니라고 말해서 나는 그녀에게 맡겼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맡겨드렸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니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눈은 황홀해졌다. 나한테 준 건 아니야? 너가 스스로 가지고 간 거야? 수진아, 너 왜 그래? 그 카드로 500만 원을 썼어.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 내 머리가 쿵 소리가 났다. 500만 원. 나는 그 카드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카드를 안 썼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에 두셨어요?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머리를 끄덕이지 않고 계속 나의 팔을 흔들었다. 아니, 너야 너. 재헌이 지금 없는데 너가 이러니까 어떡해? 그 카드 빚을 누가 갚아? 우리 집 돈도
그녀의 말이 갑자기 멈췄다.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눈을 피했다. 별장의 빈 가구, 사라진 재헌, 그리고 없어진 블랙카드. 세 가지 일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내 속이 차갑게 식었다. 시어머니, 내 목소리를 낮췄다. 재헌이 어디예요? 그럼 아직 안 왔어요. 시어머니가 재헌의 행방을 대답하지 않고 단지 눈물만 흘리자 내 속에 묻어있던 불안감이 폭발했다. 시어머니, 재헌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세요? 그럼 저 별장 안의 가구들은 다 어디 갔어요?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가구,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애써 말을 더듬었다. 나도 오늘 저녁부터 별장에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어. 거짓말이다. 시어머니의 발에 신은 운동화 밑창에 별장 안에 나뭇잎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내가 오기 전에 별장 안에 들어갔다. 나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지금은 증거가 필요했다. 블랙카드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재헌이 업무 때문에 카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다. 그때 시어머니는 가방 안에 카드를 넣고 꼭 잘 보관해줘라고 말했죠. 동료인 민주도 그때 우리 집에 와 있어서 목격자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을 벌렸다가 또 닫았다. 민주, 그 애는 잘 못 봤을 거야? 너가 나한테 속여준 거지? 그럼 500만 원은 언제 쓰였어요? 거래 내역이 있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의 손을 치고 갔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깨졌다. 어떡해. 너 이제 증거도 없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긴장이 돋보였다. 내가 핸드폰을 주워 담았을 때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뒤섞였다. 블랙카드 거래 내역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나를 의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재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것, 별장의 가구가 사라진 것,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시어머니, 그 500만 원은 정말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무겼다. 은행에 가서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재헌이 연락이 안 돼요. 우리 먼저 재헌을 찾아야 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을 쳐다보며 발을 옮겼다. 재헌이, 그럼 알아서 할 거야? 그 말을 듣자 내 심장이 한 번 더 쿵 찼다. 시어머니는 재헌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안 말하는지, 왜 블랙카드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지. 갑자기 지난달 재헌이 내게 던진 이야기가 떠올랐다. 우리 혼인신고 전에 정부의 예절 차원에서 유람선을 보내야 해. 그때 재헌은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언급했다. 8천만 원의 유람선, 사라진 가구, 없어진 블랙카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지만 내 속에는 강한 직감이 왔다. 이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시어머니, 지난달 재헌이 정부에 8천만 원 유람선을 보냈다는 거 아시죠? 내가 갑자기 묻자 시어머니의 몸이 갑자기 굳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쪼그라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붙이고 바닥을 쳐다보며 손가락을 꼬았다. 그건 재헌 회사 일이잖아. 나도 잘 몰라.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작아졌다. 회사 일.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재헌의 회사는 중소형 무역업체였는데 정부 관계자에게 8천만 원짜리 유람선을 제절 차원에서 보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시어머니, 재헌 회사는 그런 규모의 예산을 쓸 수 없어요. 문서 그 유람선은 정말 보냈어요. 혹시 그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의 슬픔 대신 놀라움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돈. 나도 몰라. 재헌이 스스로 처리했을 거야. 말하면서 그녀는 서서 뒤로 물러나려는 걸 보였다. 시어머니, 이 모든 건 연관된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단력이 생겼다. 별장의 가구가 사라졌고 재헌이 연락이 안 돼 블랙카드가 없어졌으며 8천만 원 유람선도 보냈어요. 이게 다 우연일 리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 따로 된 일이야? 그녀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나가려다가 내가 손을 뻗어 막았다. 시어머니, 지금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재헌이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내 눈물이 차올랐다. 약혼한 지 2년, 결혼 준비를 열심히 한 동안 재헌이 결코 이런 일을 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결국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너 그냥 돌아가. 이 일은 너랑 상관없어. 그녀는 나의 손을 밀쳤고 빨리 차에 올라갔다. 차 문을 닫을 때 그녀의 눈이 나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몰아갔다. 나는 혼자 별장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저녁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 재헌의 번호를 누르니 여전히 이 번호로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들렸다. 그럼 그의 직장에 전화해보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재헌의 부장님인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재헌 씨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어요. 연락도 안 되는데 수진 씨도 연락이 안 되나요? 휴가. 나는 입을 벌렸다. 재헌은 지난주 금요일 내일 출장 간다고 말했는데 휴가였다는 건? 그럼 휴가 끝나는 날은 언제예요?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휴가 기간은 안 정했고 갈 곳도 안 말했어요. 그냥 갑자기 휴가 신청했어. 김 부장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드러났다. 만약 연락이 되면 저한테도 연락해주세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별장 앞 벤치에 앉았다. 핸드폰 화면에 재헌과 함께 찍은 사진이 보였다. 그 사진은 지난 여름 바다에서 찍은 건데 재헌은 웃으며 나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상황이 겹쳐지면서 내 가슴이 아팠다. 문서 8천만 원 유람선, 미리 알리지 않은 휴가, 사라진 가구와 재산. 모든 증거가 재헌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시사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제 단순히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했다. 내일은 은행에 가서 공동저축금 계좌를 확인해야겠다. 그게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아침 7시, 나는 별장에서 잠을 설치다 일어났다. 택배 박스에 남아있던 수건으로 얼굴을 씻고 차 안에 남아있던 편의점 샌드위치를 겨우 꿀꺽 삼켰다. 속이 뒤집히지만 지금은 배고픔보다 확인할 일이 더 중요했다. 은행이 9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나는 8시 반부터 가장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 앞에 차를 세웠다. 아침 햇살이 차 창문을 비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갑다. 지난밤 별장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을 때 재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다. 공동저축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증거가 확실해야 했다. 안녕하세요. 공동저축계좌 조회를 하고 싶어요. 9시 정각에 은행 문이 열리자 나는 가장 앞에 서서 직원에게 말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을 때 직원이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곧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글자를 보자 내 손이 갑자기 떨렸다. 우리가 2년 동안 모은 공동저축금은 1억 2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금액은 겨우 3천만 원이었다. 이게 맞아요. 내 목소리가 턱끝에서 막혔다.
어제까지도 이렇게 적었어요.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님, 지난주 토요일에 9천만 원이 해외 계좌로 이체되었어요. 처리자는 계좌 공동 소유주인 김재헌 씨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바로 시어머니가 블랙카드를 내게 맡겼던 다음 날이었다. 재헌은 저기서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 해외 계좌는 어느 나라요? 계좌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급하게 묻자 직원이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고 말했다. 죄송하지만 해외 이체 상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어요. 단지 이체 확인서만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체 확인서를 받아보니 이체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재헌의 서명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게 바로 증거였다. 나는 확인서를 주머니에 꼭 쥐고 은행을 나갔다. 차 안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재헌이 왜 이렇게 했을까? 9천만 원을 해외로 보내는 건 단순히 돈을 가져가는 게 넘어선 일이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수진아, 미안해. 어제 너무 긴장해서 심술을 냈어? 저녁에 우리 집에서 만나 이야기하자. 거짓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나를 속이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나가지 않겠다. 재헌이 지난주 토요일에 9천만 원을 해외로 보냈어요.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내가 직접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카톡창을 닫고 나는 재헌의 동료이자 우리의 함께한 대학 친구인 동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훈아, 재헌을 본 적 있어? 지난주부터 연락이 안 되거든? 동훈의 목소리가 까맣게 잠들었을 티를 내며 들렸다. 재헌. 아, 저 녀석 지난주 금요일에 회사를 떠나면서 이제 안 와라고 말했어. 나도 의아했는데. 그럼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 모르겠다. 그런데 저기 재헌이 동생인 재민이랑 최근에 자주 만났다고 들었어. 동훈이 살짝 주저하다 말했다. 재민이 저번에 큰돈을 빌려갔다는 소문도 있어서 혹시 그거랑 관련이 있을까? 재민. 시어머니의 딸, 재헌의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항상 사치스러운 삶을 사려고 했는데 늘 돈 문제로 시어머니와 다투었다. 9천만 원, 8천만 원 유람선, 그리고 500만 원 블랙카드 빚. 이 모든 돈이 재민에게 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동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다음 목표가 명확해졌다. 재민을 찾아야 했다. 그녀가 아니면 재헌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재민의 아파트는 서울 강남에 있는 중저가형 오피스텔이었다. 그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독립해서 살았는데 매달 세금을 시어머니에게 받는 편이라 이 아파트 비용도 시어머니가 대납해줬었다. 나는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세우고 3층으로 올랐다. 재민의 집문번호 300이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쿵쿵.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시 3번 더 두드렸을 때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 할머니가 내게 살짝 엿보며 물었다. 이 집 주인 안 계세요? 어제 저녁 큰 박스 들고 나갔어. 남자랑 같이 갔는데. 남자. 내 마음이 긴장됐다. 어떤 남자예요? 키나 복장 같은 거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을 궁리했다. 키는 큰 편이었어. 안경 썼고 검은색 재킷을 입었어. 아까 2층 관리사님도 봤어. 그 설명이 재헌과 똑같았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고 관리사실로 갔다. 관리사는 중년 남성이었다. 내가 재민의 행방을 묻자 그는 우선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말했다. 김재민 씨는 어제 계약을 해지했어요. 문서이사 물품도 저녁에 다 옮겼고 보증금도 받아갔어. 해지. 언제 예정했던 거예요?
어제 갑자기 와서 해지 신청했어요. 평소엔 세금도 늦게 내는 편인데 이번엔 너무 급했어. 그리고 관리사가 살짝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아침 해외 우편물이 왔어. 이름은 김재민인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보관하고 있어. 해외 우편물. 나의 손이 떨렸다. 우편물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녀에게 전해드릴게요. 관리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내 신분증과 재민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작은 박스를 주었다. 박스에는 일본 도쿄 주소가 적혀 있었고 발송자는 모르는 이름이었다. 아파트를 나온 뒤 나는 차 안에서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명품백 브랜드의 영수증이 있었다. 구매 금액은 700만 원이었고 구매일은 지난주 토요일이었다. 바로 재헌이 9천만 원을 해외로 이체한 날이었다. 이 돈이 확실히 재민에게 갔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였다. 나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재민이 평소 자주 갔다는 카페로 향했다. 그 카페는 대학 근처에 있었고 재민이 친구들과 모이는 장소로 유명했다. 운이 좋게도 재민의 대학 동료였던 수지가 거기 있었다. 수진 언니, 왜 이리 왔어? 수지가 깜짝이었다. 그녀는 재민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도 재민의 계획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재민을 봤어? 급한 일이 있어? 내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수지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재민이 어제 저녁 카톡에 지제 한국 안 와라고 말했어. 그녀가 최근에 엄청난 돈을 번다는 말도 하고 일본으로 이사 간다고 했어? 그리고 수지가 살짝 주저했다. 저번 주에 재민이 명품차도 샀다고 자랑했어. 그런데 재민이 그런 돈을 어디서 났어? 명품차. 8천만 원 유람선, 9천만 원 해외 이체, 700만 원 명품백, 500만 원 고급 카드 사용 금액. 이 모든 금액이 재헌이 우리의 공동재산과 회사 자금을 훔쳐서 재민에게 줬다는 게 확실해졌다. 재헌은 결혼을 핑계로 나를 속이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나를 탓하려고 했다. 재민이 언제 일본에 갔어? 내일 아침 비행기라고 했어? 공항에서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안 하고 갔다고. 수지의 말을 들으니 내 심장이 쿵 찼다. 내일이면 늦었다. 재민이 일본에 가버리면 증거를 찾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고마워, 수지. 나는 카페를 빨리 나갔다. 차 안에서 나는 이체 확인서와 명품백 영수증을 내밀어 보았다. 문서이게 지금까지 모은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재헌과 재민의 공모를 증명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그녀가 거짓말할 수 없게 모든 증거를 앞세워 묻어야겠다. 전화벨이 울리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나의 행동을 예상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나가지 않겠다. 재민이 공항에 가기 전에 그리고 재헌이 더 멀리 도망치기 전에 나는 그들을 붙잡아야 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니 나는 재민이 남긴 유일한 단서인 해외 우편물 주소를 보며 생각했다. 일본 도쿄 재민이 거기로 갔을 확실성이 높았지만 지금 당장 출국할 수는 없었다.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갑자기 재민이 늘 돈을 빌리는 소문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재민이 또 소액대출을 빌렸어라며 속삭이던 말이 기억났다. 나는 핸드폰으로 재민이 사용했을 법한 소액대출 회사들을 검색했다. 강남 인근의 세 곳이 나왔고 가장 가까운 금융회의소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고 안에는 몇 명의 직원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김재민 씨의 대출 기록을 조회하고 싶어요. 내가 카운터에 다가가 말했을 때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고객님, 개인 대출 기록은 본인만 조회할 수 있어요. 그녀가 저를 보증인으로 등록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이는 거짓이었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 최근에 대출을 갚지 않아서 저한테 연락 왔는데 그녀가 연락이 안 되거든요. 직원이 의심스러워하며 내 아이디와 재민의 정보를 입력했다. 몇 분 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짓고 말했다. 김재민 씨는 지난달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보증인은 김재헌 씨입니다. 재헌이 보증인이었다. 나의 손가락이 떨렸다. 대출 목적은 뭐예요? 그리고 갚았어요. 목적은 여행이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았어. 지난주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본인과 보증인 모두 연락이 안 돼서 다음 주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어요. 직원이 대출계약서 복사본을 내밀었다. 서명란에는 재민과 재헌의 서명이 똑꽂이 적혀 있었다. 이는 또 다른 공모 증거였다. 나는 대출계약서를 카메라로 찍고 금융에이스를 나갔다. 차 안에서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정리했다. 재헌이 공동저축금 9천만 원을 해외로 이체했고 재민이 그 돈으로 명품백 명품차를 샀으며 2천만 원 소액 대출도 재헌이 보증해줬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을 합하면 1억 1천만 원이었다. 8천만 원 유람선 비용까지 더하면 재헌이 움직인 금액은 어마어마했다. 그 돈이 정말 정부의 예절로 썼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갑자기 유람선을 보낸 정부 관계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재헌이 그 사람에게 8천만 원을 준 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뭔가를 바꾼 거였을 것이다. 나는 인터넷에서 재헌의 회사와 관련된 정부 부처를 검색했다. 재헌의 무역업체는 주로 관세청과 관련이 있었고 그중 한 관계자가 박민준이라는 인물이었다. 나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박민준 행정관의 연락처를 찾았다. 문서 전화를 걸었을 때 세 번째 울림에서 통화가 연결됐다. 누구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 행정관, 저는 김재헌 씨의 약혼녀입니다. 지난달 재헌이 유람선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단력 있게 말했다. 전화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렸다. 그 후 박 행정관이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유람선. 모릅니다. 김재헌 씨와는 거래도 없는데? 오해하셨어요. 오해. 재헌이 직접 제게 말했어요. 8천만 원짜리 유람선을 그만하세요. 박 행정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묻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저는 이제 전화를 끊겠습니다. 통화가 갑자기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박 행정관의 태연한 반응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는 확실히 재헌과 관계가 있었다. 이제는 직접 만나야 했다. 내일 관세청에 찾아가는 것이 다음 단계였다. 아침 9시 관세청 앞에 도착했을 때 저기 앞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출입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이라는 건축물이 거대하게 서서 나를 압도했다. 내가 안내 데스크에 갔을 때 직원이 예약하셨어요. 라고 묻자 나는 박민준 행정관의 이름을 말했다. 어제 전화로 연락했는데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직원이 내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안 됐다. 박 행정관은 지금 회의 중이세요? 기다리시겠어요? 나는 기다리는 대기실에 앉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졌고 표정이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 이 시간 동안 재민이 일본에 도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괴롭혔다. 1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 안내 직원이 불렀다. 고객님, 박 행정관이 시간이 나셨어요. 3층 행정실로 가세요. 나는 계단을 오르며 심장을 가눴다. 302호 행정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박 행정관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그는 안경을 쓰고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매우 차갑다. 책상 뒤에 앉아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제 전화한 사람이군요.
왜 또 왔어요? 이미 말했잖아. 김재헌 씨와는 관계없어. 나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박 행정관, 제가 거짓말을 안 해요? 재헌이 저에게 직접 박 행정관에게 8천만 원짜리 유람선을 보냈다고 말했어요. 그 유람선은 어디 갔고 그 이유는 뭔가요? 박 행정관이 책상을 두드렸다. 그 사람이 당신을 속인 거예요. 정부 관계자에게 그런 걸 보내는 게 가능해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잖아.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눈을 보면 말과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내가 재민의 대출 계약서, 사진과 재헌의 해외 이체 확인서 복사본을 내밀었다. 재헌이 9천만 원을 해외로 이체했고 그의 동생 재민이 그 돈으로 명품과 차를 샀어요. 그리고 재민은 오늘 일본에 갔어요. 박 행정관,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박 행정관이 그 증거를 쳐다보지 않고 내밀어준 걸 다시 밀어냈다. 이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경찰에 가는 게 나아요. 저는 이제 업무가 바빠요. 그가 일어나려고 할 때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물건을 보았다. 그는 유람선 회사의 브로셔를 펼쳐놓고 있었다. 표지에는 제주도 5박 6일 유람선 패키지라고 적혀 있었고 가격이 8천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바로 재헌이 말한 유람선이다. 박 행정관, 저 브로셔는 왜 가지고 계세요? 내가 급하게 묻자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이건 친구가 주는 걸 봤어. 아무 의미 없어. 그는 급하게 브로셔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런데 그때 서랍을 닫을 때 안에 재민이 샀던 명품백 브랜드의 시계가 살짝 보였다. 그 시계는 영수증에 적힌 것과 똑같았다. 그 시계는 재민이 샀어요. 지난주 토요일 강남 명품점에서. 내 목소리가 굳었다. 박 행정관이 뒤로 물러났다. 당신은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 재헌이 8천만 원을 유람선으로 보냈다는 건 거짓이에요. 그 돈으로 이 브로셔에 나온 유람선을 대여했고 실제로는 재민과 함께 여행하려 했어요. 그리고 박 행정관은 그걸 알고 있었고 아마도 재헌의 회사 관계에서 협력한 거죠. 내가 추론을 말했을 때 박 행정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 너 이제 나가. 그는 복도로 나가 사람을 불렀다. 이 사람이 업무 방해를 해. 빨리 내보내. 경비원이 달려왔다. 나는 경비원에게 붙잡히면서 박 행정관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박 행정관, 당신이 한 일은 숨길 수 없어요. 나는 외쳤다. 경비원이 나를 관세청 밖으로 내보냈다. 밖에 나와 차에 앉았을 때 손이 계속 떨렸다. 문당하지만 이번 만남에서 확실한 걸 알았다. 박 행정관은 재헌과 재민의 공모자였다. 그들은 8천만 원 유람선을 핑계로 돈을 빼돌리고 재민이 일본으로 도망가는 계획을 세웠다. 이제 시어머니가 마지막 단서였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관세청에서 나온 뒤 나는 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직접 향했다. 그녀의 집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예전엔 주말마다 갔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이 나에게는 오직 증거를 찾아가는 장소일 뿐이었다. 차를 집 앞에 세우고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금방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은 시어머니가 나를 보자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수진아, 너 왜 왔어? 그녀는 문을 살짝 닫으려다가 내가 손으로 막았다. 시어머니, 안에 들어가 이야기하자. 모든 걸 알고 왔어요.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거실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는 긴장해서 컵을 들고도 차를 마시지 못했다. 나는 재민의 대출 계약서 사진, 재헌의 해외 이체 확인서, 그리고 박 행정관이 가지고 있던 유람선 브로셔 사진을 차례로 내밀었다. 시어머니, 이 모든 걸 보세요.
재헌이 우리의 공동 저축금을 훔쳐서 재민에게 줬고 박 행정관과도 협력했어요. 8천만 원 유람선도 사실은 재민과 함께 여행하려는 거였죠. 시어머니의 손이 떨려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찬물이 바닥에 퍼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해 절했다. 나도 알았어. 재헌이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걸? 그럼 왜 속였어요? 왜 나를 블랙카드 문제로 뒤집어 엎었어요? 내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예전엔 시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대해줬다고 믿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재헌이 나에게 졌어요. 엄마, 수진이 알면 안 돼. 우리 집 명예가 망가질 거야 라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더듬으며 말했다. 재민이 큰돈을 빌려다 갚지 못해서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었어. 재헌이 그걸 갚아주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박 행정관은 재헌 회사의 관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협력한 거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재헌은 동생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결혼은 단지 그의 계획 속 한 장면이었을 뿐이었다. 재민은 정말 일본에 갔어요. 재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가 급하게 묻자 시어머니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재헌이 오늘 아침 남긴 글씨예요. 종이에는 간단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일본 도쿄의 한 아파트 주소였다. 재헌은 재민을 따라 일본에 갔다. 거기서 돈을 관리하며 살 거라고 했어? 나는 그 주소를 핸드폰에 저장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증거였다. 시어머니, 왜 이 주소를 주는 거예요? 아직도 재헌을 보호하려고? 아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이런 거짓말과 속임수를 못 견디겠어. 수진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재헌과 재민이 자기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결단력이 보였다. 나는 거실에서 일어났다. 고마워요, 시어머니.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 집에서 받았던 행복한 기억들이 모두 아픔으로 변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을 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불렀다. 수진아, 추후에 법적 절차가 필요하면 나도 증언할게. 차를 몰고 가는 길에 나는 심정을 가눴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지금은 평온해야 했다. 재헌과 재민이 도망치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이 범한 죄를 받게 해야 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제가 이혼 소송과 재산 회수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수속도 신청해야 해. 전화 너머에서 변호사가 상세한 절차를 설명해줬다. 증거가 충분하다는 말을 들으니 나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이제 모든 건 법에 맡기면 된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단순히 법적 처벌만 받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준 아픔을 배로 돌려주는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차가 도로 위를 달리면서 저녁 노을이 하늘에 물들었다. 과거의 아름다운 꿈은 모두 부서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결심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일본 도쿄 그곳이 이 모든 일을 끝낼 장소가 될 것이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난 뒤 나는 3일 만에 일본 관광 비자를 발급받았다. 재헌과 재민이 도망치거나 돈을 더욱 숨기기 전에 행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면 구름 사이로 태양이 떠 있었다. 과거 2년간의 약혼 생활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재헌이 나에게 약혼 반지를 끼워준 날,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라고 말한 날 이 모든 건 이제 추억에 불과했다. 도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준 일본 현지 변호사인 이즈미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 씨, 그 주소에 있는 아파트는 오늘 아침 재민 씨가 들어갔어요. 재헌 씨도 함께 있어?
이즈미 씨는 한국말을 잘해서 의사소통이 편했다. 우리는 차로 시어머니가 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도쿄 시내에 있는 중급형 아파트로 재민이 즐겨하는 스타일이었다. 아파트 관리인과 협의 후 5층 501호 앞에 섰다. 이즈미 씨가 경찰과 연락을 취하는 동안 나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야? 재민의 긴장된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재민, 나야, 수진. 내 목소리를 낮췄다. 문이 살짝 열렸다. 재민이 나를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뒤로 물러나려 했다. 어떻게 왔어? 그때 재헌이 재민 뒤에 나타났다. 그는 안경을 벗고 머리가 헝클어졌지만 표정은 예상 밖으로 태연했다. 수진, 너는 왜 이리 오래 걸렸어?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재헌, 너는 아직도 나를 속이려 해? 이제 그만해. 경찰이 곧이어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재민이 울기 시작했고 재헌은 벽에 기대 앉았다. 이건 다 오해야? 나는 단지 재민을 보호하려고. 오해. 9천만 원 해외 이체, 8천만 원 유람선 명목의 사기, 재민의 대출 보증기 모든 게 오해? 내가 이체 확인서와 대출 계약서를 내밀자 재헌의 입이 다물렸다. 일본 경찰은 두 사람을 통제하고 아파트 내부에서 증거를 수집했다. 재민이 산명품백, 차량 등록증, 그리고 재헌이 숨겨놓은 현금이 모두 발견됐다. 이틀 뒤 한국관세청에도 소식이 왔다. 박 행정관이 재헌과의 협력 관계를 시인했고 관세 부정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민의 시계도 증거로 제출되었고 추가적으로 재헌 회사의 불법 거래 기록도 발굴됐다. 시어머니는 약속했던 대로 한국 법원에 출석해 재헌과 재민의 공모를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이끌어줬다. 일주일 뒤 나는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재헌과 재민은 일본에서 구속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변호사에 따르면 그들은 배임죄, 사기죄, 불법 재산 이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것이고 최소 5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해외 이체된 9천만 원은 인터폴의 협조를 통해 대부분 회수했고 재민이 낭비한 금액은 그들의 재산을 경매해서 보상받을 수 있었다. 내가 별장으로 다시 갔을 때 빈 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나는 별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에 남아있는 아픈 기억도 함께 떠나보내고 싶었다. 매각 금액은 공동재산으로 처리되어 앞으로의 내 삶을 위한 기초 자금으로 삼았다. 저녁 노을이 별장 창문을 비추는 걸 보았다. 핸드폰을 꺼내 재헌과의 사진을 삭제했다. 슬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분노는 사라졌다.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전의 아픔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이었다. 이제 나는 과거를 뒤로하고 자신의 예술 작업실을 차려보려고 한다. 예전에 꿈꿨던 화가의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재헌과 재민, 그리고 그들이 만든 아픔은 이제 나의 삶에서 지나간 바람이다. 앞으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법이 정의를 이루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펼칠 준비가 됐다. 이야기 끝.